이걸 보면 참 그냥 좀 암울한데, 미래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어떤 분야는 더 빠를 거고요, 어떤 분야는 더 느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일부에서. 그게 뭐냐면,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한 곳은 의외로 실업자가 잘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정교한 손기술을 가진 로봇을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손기술 내지는 몸기술이죠. 손기술과 몸기술 중에는 기타 치는 것도 방금 들어가고요. 또는 춤추는 거, 올림픽, 운동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공예, 요리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미용사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쪽도 일부는 자동화가 돼갈 거예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발전이 될 것이고, 로봇이 점점 침투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상위 5%만 살아남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공도 상위 5%, 변호사도 상위 5%, 의사도 상위 5%, 미용사도 상위 5%, 전부 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전망과 우리 자녀 교육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이거죠. 인간은 과연 언제 무엇을 배워야지 숭룡공이 되는가의 문제죠. 손기술이 좋아지느냐의 문제죠. 자, 그 부분을 봤더니 가장 좋은 시기는 10대 초반입니다. 10살부터 15살까지. 그래서 뉴질랜드라든가 독일 이런 쪽에서 진로직업 교육이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들어갑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걔네들이 어떤 손기술에서 마이스터가 돼가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뭔가를 정한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난 이제 여기서 대단한 기술을 가지게 될 거야 하고 초등학교 4, 5학년 때 정한 애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자, 이렇게 키운 애들이 있을 거예요. 너 이제 이 학원 저 학원 충분히 다녔잖아. 초등학교 4, 5학년이니까 이제 영어 수학 공부해야지. 이런 애들이 실업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 4, 5학년 때 그래, 이것저것 많이 체험해봤어. 체험해봤는데 그 중에서 뭐가 좀 네 입맛에, 네 손맛에 좀 맞는 것 같아? 전 드럼 치는 게 좋아요, 아빠. 지금부터 드럼 학원만 다녀, 그럼. 한번 올인해봐. 이런 식으로. 또는 방학 때만이라도 올인하게 해주던지. 무슨 소리야. 4, 5학년 때 지금 영어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드럼 학원이야. 이게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손주은 회장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부로 출세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씨도. 손주은 인터뷰 중에서, 인터뷰 제목 중에서 되게 재밌는 제목이 있어요. 차라리 깽판을 쳐라. 되게 재밌는 제목. 그 읽어보면 나와요. 왜 그 사람이 깽판을 치라고 했는지. 왜냐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다 과거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깽판을 치지? 시간대로 안 하고 그냥 반항하고 말이야. A 학원 간다고 그래놓고 B 학원 가서 하고 있고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직장을 잡고 그런 애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차라리 깽판을 쳐라. 그런데 차라리 깽판을 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자기주도성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이가 과연 부모는 약간 과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깽판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핵심은 부모의 말에 과감히 거역할 수 있는 애는 뭔가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걸 찾아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점점점 강화되니까.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반항을 해봤던 애들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센스가 좋아져요.
사업 센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와중에 뇌과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놓고 그냥 쭉 얘기하자면 두뇌의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뇌과학자들이 보니까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한 분야에서 실수를 많이 할 때 촉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시도를 할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온몸에서 어떤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자기 예상이 틀렸어. 그러면 그때 도파민이 실망을 하게 되면서 확 줄어들어요. 또 재도전을 해. 이번엔 잘 됐어.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됐어. 그럼 도파민이 또 막 나와. 예를 들어서 그 한근태 씨가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대단한 주식투자가 그다음에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외국에서는 그걸 gut feeling이라고 해요. gut feeling. 내장지능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것을 육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배짱지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시영 박사 같은 경우에 아마 배짱지능이라고 하던가. 그게 육감이 틀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맞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 예지를 우리 무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어요. 더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갈수록 과거, 현재, 미래가 혼돈의 영역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분명히 미래를 느낄 수가 있다고요. 무의식에서. 단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전두엽이. 근데 육감은 뭐냐면은 그 무의식에서 뭔가 미래를 감지를 해요. 그런데 그 감지한 것에 두뇌는 반응을 하지 않고 몸의 호르몬이 먼저 바뀌더라는 겁니다. 몸의 호르몬이. 그 호르몬 중에서 미래 예지를 가장 민감한 느낌으로 전달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지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도파민 회로의 민감성입니다. 그 육감이라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필요하죠? 그걸 직관력이라고 말하거든요, 보통.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어떤 희망을 좀 발견을 했는데, 좀 해당되는 페이지가 이거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게 왜 필요하냐? 계산으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계산으로는. 이세돌이 어떻게 알파고를 한번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몇 번 안 해보고 굉장히 많이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수학자 로저 펜로즈가 중심이 돼서 우리 두뇌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그 책 제목이 마음의 뭐였나 그랬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뇌 속에 양자 컴퓨팅하는 기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두뇌 안에가 양자 컴퓨팅. 지금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진짜 완벽한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이미 두뇌 속에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가.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느낄 수가 있고 특히 미래를. 근데 문제는 뭐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지 자기 두뇌 속에 있는 인공지능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켤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시초가 자기주도적인 실수예요. 부모가 관리 감독하는 애들은 촉이 약해요. 그래서 꼭 언제 망하냐? 정말 성공해야 될 때 망해버려요. 40대, 50대, 60대 때 망해버립니다.
왜 10대 때 촉을 개발해 본 적이 없어? 자기 주도적인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부모가 정해놓은 영역에서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엄청 반항하고 저 뒤에서 몰래 이어폰 듣고 팝송이나 외우면서 껄렁껄렁 했던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육감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거든요. 최소한.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안 살거든. 10대 때. 육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근데 앞에 있는 모범생들 어때요? 물론 그 중에서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죠. 있지. 걔네들 물론 육감 좋아지죠. 막 수학 문제 풀다가 틀리고 뭐 이러면서 나는 수학 문제 푸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놀이하는 것보다 더 좋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육감 발달하죠.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런 애들이 몇이나 되냐고요. 10,000명 중에 하나가 될까 그냥. 육감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뇌과학책을 읽다가 정말 재밌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발견했는데 창의성 실험 중에서 언어 습득 능력이 좋은 애가 창의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쉽게 배우는 능력을 가진 애는 융통성이 더 약하더라는 겁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암기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영어 단어가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되는 거야. 막 창의력이 좋아요. 그런 애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점이 있죠. 뭐죠? 자, 영어 단어가 잘 안 외워지는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창의력이 뭐 때문에 사라지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라져버려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고 걔는 원래 타고난 창의력과 육감 능력 자체가 학창시절에 사라져버려요. 그거를 방지했던 굉장히 현명한 부모가 누구죠? 에디슨 엄마. 공부 못할 것 같으니까 자퇴시켜버리잖아. 학교에서 어차피 꼴등할 것 같으니까 학교 안 보내버려. 집에서 키워. 그리고 집에서 지가 오리알을 품든 뭐를 하든. 여러분, 에디슨이 머리가 되게 나빠요. 에디슨 그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정식을 에디슨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발명을 할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발명이 다 어디서 오죠? 육감 능력이에요. 제가 특허에 책을 쓰면서 발명가들을 연구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례를 만났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실험시설을 본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실험시설을 꿈속에서 2번이나 봤는데 이게 뭘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실제로 만들어봤어. 내가 꿈속에서 본 대로. 그때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멍청한 거하고요, 창의력은요, 관계가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창의력 관계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왜? 인공지능 시대니까.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갈수록.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창의력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나빠지고 그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창의력이 높다는 걸 의미할 확률이 꽤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물론 IQ와 창의력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뇌 연구를 통해서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 창의력이 굉장히 낮은 그룹 중에 누구냐면 고시패스한 그룹이 창의력이 굉장히 낮아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돌발 변수가 생기면,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융통성이 없으니까. 그 두뇌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고위직에 쫙 앉아있는 겁니다. 자, 전염병이 터지고 폭풍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폭풍이 오고 유사시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쏘고 막 이래봐요. 그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융통성이 없는 고위직에서. 저번에 메르스 사태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뇌과학을 연구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자기 자녀를 잘 관찰한 다음에 얘가 학교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에디슨 엄마의 길을 선택하시길 저는 권해요. 공교육을 포기해라. 그렇죠? 기회가 다시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살 전후.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친구가 박철상이라는 주식 투자의 그 엄청난 귀재. 내 대학교 4학년 때 이 친구가 주식 투자를 번 돈이 거의 300억. 매년 3억에서 5억씩 장학금을 주는 재단 이사장이에요. 대학교 다니면서 이사장을 했어요. 이 친구의 비결은 뭘까? 봤더니 아빠가 중학교 때 주식 투자를 가르쳐요. 모의 투자를 시켜요. 자, 다른 아빠 같으면 중학교 때 영어 수학 가르쳤겠죠. 주식 투자 가르쳐버려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15세 이전에 그걸 접합니다. 15살이 넘어가 버리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숙련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미래에는 어떤 분야든지 상위 5%의 숙련자만이 직장에 남고 나머지는 다 잘리게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럼 우리 애들 10살부터 15살까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진로 선택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하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주식 투자를 중학교 때 배웠지만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유사하게 우리 두뇌는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익혔던 두뇌의 그 감각이라는 것은 비슷한 다른 분야를 가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가장 융통성 있게 영리하게 모든 분야를 잘하도록 하는 10살부터 15살까지 체험이 뭐냐면 그게 예술하고 체육입니다. 예체능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걸 권하죠. 예술이라는 것이 재능이 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정교한 운동을 권해요. 어떤 단계별로 뭔가가 발달하는 게 있는 운동을 시키는 것이 그 아이의 적응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미래 사회 직업의 변화라든가 수많은 그 변화들이 올 텐데 운동을 시키는 것이 적응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타 치는 게 저게 예체능 같지만 저게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손가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두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기 때문에 농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것도 굉장한 운동이거든요. 적응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변수에 대해서. 자, 3부가 일단은 진로 쪽으로 가다가 두뇌 쪽으로 가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 기사가 왜 이렇게 이 기사가 나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캥거루족 자녀의 그 부모가 등골이 휜다. 왜 그 확률이 높은가? 왜 고학력자 부모의 자녀는 실업률이 높은가 이거죠. 눈이 높아서일 수도 있어요. 눈이 높아서 그 정도 돈벌이 직장은 나는 안 갈래. 차라리 백수가 되고 말 거야. 이런 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학력 부모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의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자녀한테 성공의 그 로드맵을 설계해주는 확률이 높아요. 고학력 부모가. 그러면 10대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실수해보는 경험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미래 직업의 변화가 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파민 민감성이 약해져요.
촉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공감 능력 같은 게 떨어지게 되죠. 애들이랑 많이 안 놀아봤으니까. 그죠?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팀 플레이 같은 걸 안 해봤으니까. 그죠? 혼자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적응을 못하고 그냥 사표를 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다시 부모님 품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캥거루족이잖아요. 확률이 이상하게 높더라는 거예요. 고학년 부모 애들이.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누군가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심각하죠. 같이 사는 46%가 자식이 자립을 못했다. 둘 중에 한 명이 백수로 부모님 돈을 뜯어먹어가면서 살고 있다. 고학년 부모의 자녀가.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부모의 자녀는 어떨까요? 대부분 아마 취업을 해 있을 겁니다. 별로 로드맵을 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적응력이 10대 때 대부분 형성이 됩니다. 10대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뭐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한 이야기도 있고, 넬슨, 영국을 구한 넬슨 제독 얘기도 있고, 대부분 11살부터 18세 사이에 뇌과학에서는 두뇌가 수초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의 고속도로가 뚫리는 나이가 11살부터 18살까지예요. 그 전에는 고속도로가 안 뚫려요. 저 나이 때 뚫립니다. 11살부터 18세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뚫린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전에도 형성이 되긴 하지만 주로 이제 11살 이전에는 뭘로 형성이 되냐면 감각과 운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을 딱 시켜요. 뭐냐면 10살까지는 감각 체험과 운동 체험이다. 10살이 딱 넘어가면은 그때는 진로 체험하고 전공 체험이고 롤 모델을 만나야 되고 멘토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 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왜 두뇌가 확 바뀌니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육은 내가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설계가 안 돼 있거든요. 부모들이 그런 것들, 그런 부모 교육도 과거에 없었고 뭐 뇌과학이라는 게 워낙에 최근에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모 교육을 받은 적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두뇌라는 것의 참 재밌는 점은 최근에 이런 겁니다. 소뇌가 뒤에 있는 이 운동을 하는 이 소뇌하고 전두엽은 엄청나게 고속도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소뇌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으면 전두엽이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에 오류가 생겨요.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냐면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눈치코치 보는 거하고 어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거 선택하는 능력 있잖아요. 그걸 경우가 발달하고 하는 거예요. 경우가 발달. 그래서 그 대인관계 진행하고 관련된 건데 그게 단체 운동을 통해서 잘 형성이 됩니다. 스포츠. 근데 우리나라는 보편 스포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기도 힘들어 애들이. 성인이 돼도. 단체 스포츠를 모든 아이들이 그 학교 자체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스포츠 문화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로 가잖아요. 돈이 아주 많거나 재능이 많은 애만 하잖아요. 돈이 많은 애는 그 부모가 돈을 대주니까 그 유소년 축구단을 하는 거고 재능이 있는 애는 축구에서 이겨야 되니까 얘가 축구단 이렇게 가잖아요. 중간에 정말로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능력을 얻어야 되는 초등학생들은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경우에 없는 애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적응하기 힘든. 소뇌가 발달하지 않으면 경우에 없는 짓을 자꾸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눈치코치도 잘 못 보고. 왜? 이렇게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대 때요. 이런 실천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 애는요 백댄서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 백댄서를요 최소한 15살까지 빡세게 시켜야 돼요. 거기서 백댄서에서 최고의 고수가 되도록.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두뇌를 갖게 되냐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잘하는 애가 되는 겁니다.
백댄서의 그 운동을 했던 것이. 운동만 해도 사람은 문장 구사력이 좋아지고 언어 능력이 좋아져요. 내가 이럴 때 이 말 해야 되고 저럴 때 저 말 해야 되는 그 감각이 좋아진다고요. 그게 운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에는 화학신호 체계고 전기로 그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을 우리 전두엽이 언어라든가 운동으로 해석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지능의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는 책을 보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이 같은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운동을 하는 것이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다면 이런 악기라든가, 근데 악기보다 좀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만들기입니다. 만들기. 가장 좋아요. 가장 단기간에 지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발명 체험이라든가 마술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융통성이 좋은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위 시간별로 두뇌를 자극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창의력을 자극하는 게 골고루. 그래서 두뇌 얘기에서 하나만 더 하고 진로 이 다음 시간에는 진로 얘기하고 건강을 좀 연결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거죠. 문제는 두뇌가 성능이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심리학적인 의사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 세상에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잠재 능력은 있으나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 사람들의 계기가 뭘까라고 봤더니 세 가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첫째가 전쟁이래, 전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자기가 딱.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야, 우리 반에서 웅변대 한 명 나가야 돼.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 보통 아무도 없잖아요. 야, 제비뽑기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반에서 자기가 웅변대에 나갈 대표가 되는 거야. 제비 뽑아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간 거야, 자기가. 전쟁. 그런 경우를 계속 당하게 되면 이게 잠재력이 발휘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랑. 사랑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해소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두뇌를 개조시킨 엄마들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로렌조 윌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요. 의학 박사보다 더 영리해져 버려요,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 살리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사랑.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윌리엄 제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 근데 그것은 윌리엄 제임스 그 당시에 너무나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저는 신념과 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미래를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뭐죠? 위만 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우러러서 믿고 우러른다는 건데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가겠다는 거야. 무조건 그쪽으로 그냥 자기는 죽든 살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길로 안 가겠다 이거죠. 그때 사람은 잠재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느끼는 그 엄청난 무력감과 좌절감. 사람은 자기가 무능하다라고 느낄 때 드디어 생각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을 할 땐 생각을 안 한대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지? 할 때 그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때 그 무력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잠재력이 깨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인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전쟁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책임을 끌어안는 인간, 세 번째는 자신감. 그거 세 가지죠. 그래야지 애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잠재력을 끌어내서 거기에 적응할 거니까. 그게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하는 건데, 그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뇌과학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보통 사람들은 파란색 EMP 수용체로 생각을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빨간색이 밑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잠재되어 있다 나오는 이 빨간 수용체가 있어요. NAD 수용체라고. 근데 이 수용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얘가 20배를 받아들여.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보니까 감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학생하고 그냥 누가 시키니까 공부를 하는 것에 공부 효율을 따져보니까 17배가 차이가 나. 17배.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세 배가 아니에요. 17배예요. 뇌과학에서는 측정을 해보니까 20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과 자신감, 확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인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동할 수 있는 인간인 거죠. 그 인간만이 바로 이 수용체를 두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특정한 계기가 왔을 때 자기 두뇌를 20배로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2부고요. 3부는 좀 다시 한번 디자인을 해서 한 2, 3분만 쉴게요. 3부를 어떻게 할지. 4부죠, 4부.